드디어 퇴사를 했어요. 퇴사는 달갑지 않았지만 퇴직금이 생겨서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시누이 차를 새 걸로 바꿔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제 퇴직금으로 몰래 사고를 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24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25세에 들어가서 출산 휴가 때만 빼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직급도 올랐고 월급도 꽤 만족스러웠죠. 워킹맘으로 힘들게 육아와 살림하며 출퇴근 지하철에 시달리며 지냈지만 일하는 게 좋았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참고 견뎠죠. 그렇게 쌓인 퇴직금이 딱 1억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고생한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거든요. 회사를 나오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사장이 바뀌면서 연차가 높은 제가 밀려나게 되었어요. 이제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아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담은 덜 했어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니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이제 여유 좀 즐길 수 있겠어. 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며느라, 1억이나 받았어? 그 돈 그냥 은행에 묵혀두면 안 돼.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불려야지. 불려야 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흥분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저 적금이나 들어놓고 조금씩 쓰려고 생각했었어요. 큰돈이라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계획이 있으신 듯 했어요. 너도 나랑 투자 같이 하자. 우리 동네에서 투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거기 맡기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투자라는 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렵게 마련한 돈을 위험한 곳에 맡길 순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리셨죠. 나도 거기 맡겼어.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와.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재작년부터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어머니는 70세가 넘으셨지만 몸도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꽤 좋으시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 정도로 투자 공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 다니시며 경제 관련 책을 빌려보시고 유튜브로 투자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정말로 돈을 버셨어요. 얼마나 버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에 2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 신축으로 이사도 가셨거든요. 친구분들과 해외여행도 가시고 명품 가방도 직접 사실 정도로 성공하셨죠. 며느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투자 덕분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면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1억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만이라도.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대 어린 눈빛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결국 며칠 후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그분의 연락처를 건네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 생각했어. 며느라, 이왕 하는 거 크게 하는 게 수익이 더 좋아. 너도 1억 다
다 넣길 잘했다 할 거야. 그러니까 고민 말고 다 넣자.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안심이 되던지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가족이 추천하는 것인데 나쁠 리 없다고요. 돈을 보내는 날 손이 떨렸어요. 큰 돈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의 성공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조건도 좋았거든요. 3년간 투자하되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달 400만 원씩 받는 거였죠. 3년 안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는 방식이었고 대신 어디에 투자하는지 묻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예상 수익을 듣고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이자가 그럼 얼마인 거야? 어머니는 이 좋은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송금할 때는 떨렸지만 시어머니가 곁에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첫 달에 4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문자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과 얼싸안고 기뻐했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까지도 정확하게 4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 저금을 했어요. 원금을 다 모으면 재투자할 생각이었죠. 시어머니께 전화 드릴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 어디서 얻었겠어요. 그럼 내가 며느라 생각 안 하겠니?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라며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까맣게 속았어요. 5번째 달까지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6번째 달,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월말이 되었는데 4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초조하게 계좌를 확인했죠. 그러다 300만 원이 먼저 들어왔어요. 며칠 후 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아, 실수로 나눠서 보내셨나 보다 싶었어요. 7번째 달은 더 심했어요. 15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며칠 뒤 100만 원.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나눠서 보낼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가? 8번째 달. 제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100만 원만 딱 들어오고 더 이상 입금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 300만 원이 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 그게 그분이 지금 큰 투자건 때문에 자금 운용이 좀 빡빡하대. 다음 달에 몰아서 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혹시 사기는 아니죠? 사기라니. 내가 직접 투자해서 집도 샀는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그 화 속에서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본인도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싫어서 일부러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9번째 달에도 100만 원만 들어왔어요. 2달째 100만 원씩만 들어온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24년 모은 퇴직금이 걸린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하신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 마.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돼. 조금이 얼마예요? 벌써 2달째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날 크게 다퉜어요. 며느리로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인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들어올 건데. 뭘 그리 걱정하니? 그나저나 3년 후에 원금 다 받으면 그때 너희 신우 차 바꿔주면 안 되겠니? 너희 신우이가 지금 차가 너무 낡아서 힘들어하거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 제 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신우이 차 얘기를 하신다고요? 게다가 요청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지금은 제 돈이 안전한지가 먼저예요. 에이, 며느라!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투자 얘기만 나오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 투자자가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돈 1억 원이 어디론가 사라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화려한 성공이 이제는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몇 년 동안 투자 잘 하신 거니 차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러길 바랬던 건지도 모르죠. 9번째 달에 100만 원이 입금된 후 제 계좌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했던 통장 잔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어머니께 말씀드린 지 2주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잠시 해외 출장 갔대. 곧 돌아오시면 밀린 거 다 정리해 주신대. 해외 출장이라니요. 그 말이 제게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처럼 정말로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달이 다 가도록 입금되는 건 없었고 연락도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1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꿈이었죠. 남편은 저를 다독이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투자를 관리한다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경찰에 고소하기로요. 그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입금자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은행 창구에 앉아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계좌로 들어온 특정 기관의 입금자 명과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요. 범죄 피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거래 내역 출력 요청드립니다.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저는 입금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입금자명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처음 6개월 동안 400만 원씩, 그 이후 들쭉날쭉 들어왔던 돈들 모두 시어머니 계좌에서 온 거였어요. 투자를 관리한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돈을 보낸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꽉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그 계좌 지금도 사용 중인가요? 은행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 계좌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3주 전에 해지됐네요. 3주 전이면 돈이 끊긴 시점과 거의 일치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투자를 관리한다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못된 분은 아니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제게 이자를 주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계좌를 해지하고 연락을 끊은 거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정말로 투자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고 그걸 숨기려고 본인 돈으로 이자를 메웠던 건 아닐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은행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어머니께 따져 물어야 하나?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요. 24년 동안의 세월이 담긴 제 퇴직금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온갖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놓고 그대로 운전대에 이마를 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투자 관련된 소식일까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박희옥 씨 며느리분 맞으시죠? 나이 지긋한 남자분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어머니 친구입니다. 급하게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여기 커피숍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에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구석 자리에 4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전화했던 남자분이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여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 사이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전화했던 남자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어머니 박희옥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 남자친구가 계셨다니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저처럼 어머니께 돈을 빌려주신 분들입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빌려주셨다고요? 얼마나요? 옆에 앉은 여자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분도 모르셨던 것 같네요. 우리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서로 비교해 보니까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거더라고요. 남자친구라는 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서 당장 갚아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집까지 날아간다면서 울면서 사정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은 빚이 없었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월급 모아서 사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3개월 후에 이자 붙여서 갚겠다고 하셨죠. 옆에 앉은 다른 남자분이 거들었어요. 저는 3천만 원이요. 투자처가 있다고 하셨어요. 확실하게 수익 나면 원금이랑 이자 다 준다고요. 여자분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2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드렸어요. 어머니가 전에도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고, 집도 그걸로 샀다고 하시길래 믿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합치면 1억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남자친구분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며느리분, 이거 좀 보세요. 진우이분 명의로 된 차량 등록증이에요. 몇 달 전에 새 차를 샀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요. 다른 분이 휴대폰 앨범에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이에요.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씩 넣는 것도 있고요. 나한테 투자 수익을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설마 제 퇴직금도. 어머니가 일부는 또 다른 사람한테 투자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였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응. 그 돈은 잘 들어왔어. 다음엔 네 이름으로 할게.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분들이랑 뭔가 거래하시나 보다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이 일이었던 거예요. 공범이 있는 것 같았죠.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며느리분도 어머니한테 돈을 맡기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제 퇴직금 1억이요. 네 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자친구분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럼 우리끼리 본 피해액만 2억이 넘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계속 멍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벌이셨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배신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니 다른 피해자분들도 와 계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투자하기 좋은 곳이 있다며 돈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 돈으로 이자를 줬고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맡겼대요.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던 거죠.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던 거예요. 조사실에서 형사님이 물었어요. 며느리분 퇴직금이 그 돈의 일부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고 해야 하나요?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중간에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더 강하게 따져 물었어야 했는데 저는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대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남편은 울먹이며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말라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것 같았어요. 애써 모은 돈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의해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소식은 남편을 통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구속되지 않고 자택에 계셨대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일부 피해자분들한테 돈을 돌려드렸대. 집도 팔기로 하셨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파트를 파신다는 거였어요. 그 집을 살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집도 결국 남의 돈으로 산 거였잖아요. 적금이랑 가지고 계시던 현금도 다 정리해서 피해 보상에 쓰신대. 그리고 당신에게도 너무 미안하시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걸로 모든 피해액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몇 억이나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은행 통장이 들려 있었죠.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모아둔 돈을 엄마 합의금에 보탰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거든요. 제 동의도 없이 그 돈을 쓴 거였어요. 얼마나 냈는데? 5천만 원. 그래야 엄마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해하고 싶었어요. 본인 어머니니까 돕고 싶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돈은 우리가 10년 넘게 아끼고 아끼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당신,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잊었어? 우리의 결혼 자금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써버릴 수가 있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요하지. 그 5천만 원은 내 돈이기도 하니까. 10년 동안 생활비 아끼고 용돈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집에 들릴까 걱정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여보,
지금 그게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잖아.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쳤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 도움도 못 줘?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도움을 주든 말든 그건 나랑 상의하고 나서 결정할 일이잖아. 상의하면 당신이 허락이나 했겠어? 어차피 반대했을 거면서.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래 써버려도 된다는 건가요? 맞아. 나 반대했을 거야. 당연하잖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사기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분을 도와야 해? 엄마는 원래 갚으려고 했어. 잠깐 돌려막기 한 거라고. 잠깐이라고? 그걸 믿어? 내 돈을 갚으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야 했다고.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결혼 생활 처음으로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눈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남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엄마가 감옥 가는 걸 바라는 거야? 나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뿐이야. 가족이 그렇게 차갑게 굴면 어떡해? 엄마도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 고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들 돈까지 받아서 돌려막기 한 게 고의가 아니야? 남편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어요. 하지만 과연 시어머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던 걸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돈까지 뺏어 가신 분인데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셨어요. 집도 팔고 적금도 해지해서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을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그때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차 팔아. 그 차도 엄마가 사기친 돈으로 산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스피커폰을 켜놨거든요. 아마 저한테도 들으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차는 엄마가 내 명의로 사준 거야. 내 거라고. 명의가 누나 거라고 해서 누나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잖아.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네 뜻은 알아. 근데 나는 몰랐어. 엄마가 투자 잘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고마워하면서 받은 거라고. 나한테 왜 그래? 저는 그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 차라도 팔아서 피해 보상에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나, 우리 집사람 퇴직금도 날아갔어. 1억이야. 1억? 그리고 나도 5천만 원 냈다고. 누나만 빠지면 안 돼. 나는 엄마 일에 연루된 적 없어. 그냥 차 선물 받은 것뿐이야. 왜 내가 책임져야 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에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죠. 가족이잖아.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너야말로 알잖아. 나 지금 애들 학원비 대느라 얼마나 힘든지. 차라도 있어야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장 보러 다니지. 신우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차가 신차라는 걸 모르는 줄 아나요? 중고차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차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며칠 후,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귀찮아서 온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신우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올케,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나도 엄마 일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 애들도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형님, 그래도 그 차는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올케, 그 차는 내 명이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엄마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선물이요? 남의 돈으로 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사드린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신우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올케는 참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올케가 사준 거야? 시어머니한테 돈 맡긴 것도 올케 선택이었잖아. 왜 나한테 화풀이야? 화풀이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도리? 동생이 5천만 원 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나까지 희생할 필요 없어. 신우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그리고 올케, 솔직히 말할게. 올케가 너무 쉽게 돈 맡긴 것도 문제야.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1억을 그냥 맡겨. 올케도 책임 있는 거야.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방에서 나온 남편이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신우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남편의 그런 행동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신우에게 차도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제 앞에서 신용만 할 뿐. 그날 밤 남편은 신우이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나서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았는데 신우이는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내 가족 지켜야 해. 엄마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본인 누나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을 선택했다는 거려. 신우이는 그 후로도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가끔 마주쳤는데 신우이는 저를 보면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제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인 새 차를 타고 유유히 지나가는 신우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이 가족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적금을 해지해도 부족한 금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여전히 차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신우이 명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졌다는 거려. 시어머니의 사기,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 신우의 회피, 모든 게 제게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였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우리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당신도 믿을 수 없어. 내 동의도 없이 우리 공동 재산을 써버렸잖아. 그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나 당신 어머니의 피해자야. 그런데 왜 내가 또 희생해야 하는 건데? 남편은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말싸움이 되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이 시어머니의 행위를 몰랐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책임입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모든 걸 잃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쳐버린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과 남편이 시어머니 합의금으로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위자료로 받은 돈까지 합치니 퇴직금보다 돈은 많았어요. 투자하고 7개월 동안 받은 돈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 집에 기여한 것은 그 이상인 걸 알기에 씁쓸했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돈을 벌었던 걸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의 2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혼자 됐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죠. 아이는 모든 과정을 다 듣고 부모의 이혼을 쉽게 받아들여 줬어요. 아이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기에 저만 따로 지낼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살게 되니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50이 넘어 다시 혼자 산다는 게 생각보다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으니 이것도 금방 적응이 됐어요. 무엇보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니까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안정되자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는 않았지만 작은 회사에서 격리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었죠. 가끔 지난 일들이 떠올라요. 퇴직금, 시어머니의 배신, 무너진 결혼 생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배운 게 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이혼하고 나니까 제가 참고 있던 불평등이 마구 떠오르면서 이혼 잘했다 싶어졌어요. 그때는 좋게 생각하느라 그냥 지나쳤지만 알고 보니 제 안에 서운함으로 남았더라고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받은 차도 안 파는 거 보면 평범하진 않잖아요. 저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제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제 선택이고 제 삶이에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이제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제 소신대로 저를 지켜가려고요. 그래야 남은 제 삶을 잘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